지금부터 푸는 문제는 부동산의 개념이 있었죠, 여러분. 법경기 개념으로 나눴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정리한 내용이 뭐였냐면 이 얘기였죠. 복합 개념이 있었던 게 기억나실 겁니다. 복합은 분리상이 합쳐져 있는 게 복합이었다. 그래서 얘를 셋으로 쪼갰어요. 법경기로. 그래서 이게 부동산학의 기본적 체계니까 우린 잘 모르겠으면 법경기로 들어가면 된다고 그랬죠. 관리를 할 때 무슨 관리를 해야 될까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관리를 하겠죠. 타당성 분석을 할 때 무슨 분석을 할까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을 분석하겠죠. 부동산 관련 하자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하자가 있겠죠. 되세요? 이런 내용들이 될 거예요. 근데 이 법률을 뚫어져라 쳐다본다고 해서 얘는 소유권자가 보이나요? 안 보였죠. 그래서 얘는 무형이었어요. 무형적 개념이었던 거 기억나셔야 돼요. 그 다음 건물이 있을 때 그 건물을 뚫어져라 쳐다본다고 해서 경제적 가치가 보이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얘도 무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뚫어져라 쳐다보면 그 건물이 몇 층짜리인지 어떻게 지어졌는지 보이죠. 그래서 기술은 형태가 있었죠. 얘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얘를 섞어서 문제를 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또 한 가지 이 법경기를 구분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기억하는 방법은 기술적 개념은 물리적 개념이라고도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물리적 자를 붙였을 때 자연스럽게 붙으면 얘는 기술적 개념이었죠. 그래서 물리적인 위치, 물리적인 공간, 물리적인 자연, 물리적인 환경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경제적 개념은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건 자산을 모으고 자본을 형성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상품으로 내답하는 건 다 경제활동. 우리는 법률을 잘 안다 모른다? 잘 모르니까 잘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뭐로 가면 된다? 법률적 개념으로 가면 된다고 그랬죠. 그때 협의의 부동산과 의제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때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에 정의되어 있었기 때문에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부동산 학계론에서만 불렀죠. 기억나셔야 돼요. 협의가 좁은 의미죠.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도 나오더라. 그게 바로 토지 및 그 정착물. 원래는 부동산이 아닌 동산 등인데 부동산처럼 등기 등록을 거쳐서 소유권이 인정받으면 등기 등록의 절차를 거치면 부동산과 똑같이 보기로 한 게 뭐였죠? 준부동산. 그래서 걔까지 합쳐지면 넓어져서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나시면 돼요. 그 문제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자, 이제 풀어볼게요. 1번. 복합 개념의 부동산 중 법률적 개념과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틀렸죠. 유형적 측면이 아니라 무형이죠. 맞나요? 그래서 지금 1번이 그냥 틀린 거네요. 바로 잡아내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이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2, 3, 4, 5번을 절대로 읽으면 안 돼요. 그런데 왜 자꾸 2, 3, 4, 5번까지 읽게 되냐면 이 문장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확신에 찬 내가 정확히 아는 문제가 많아질수록 시간이 부족한 문제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계속 긴가민가한 내용만 있으면 그때는 문제를 풀 때 2번, 3번씩 읽어야 되니까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1번. 그 다음 2번. 법률적으로 서로 다른 부동산이 결합하여 일체로 이용, 거래되거나 상호 불가분할 관계에 있는 경우에 이를 복합부동산이라고 하며 감정평가 시 일괄평가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얘 포인트. 복합 3인방 기억나세요? 복합자가 들어간 3가지가 있었죠, 여러분. 그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기억이 나나 보세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이 있었죠. 복합 부동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복합 건물, 복합자가 들어간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각각 무언가가 2 이상이란 얘기인데 이때 복합자 바로 D가 원래는 2 이상이에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하나인데 그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에서 따져보면 개념이 2 이상이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죠. 맞아요? 그럼 복합 부동산은 뭐가 2 이상이죠? 부동산이 2 이상인 거죠. 그래서 독립된 부동산 2 이상이 상호 불가분의 관계로 이용 또는 거래가 될 때 얘를 부동산 활동상의 개념으로 뭐라고 하더라? 복합 부동산. 그래서 복합 부동산의 대표 주자는 우리는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이용 또는 거래하죠. 그리고 건물이 있을 때 그 건물 옆에 창고 건물이 있는데 얘가 같이 쓰인다면 얘도 상호 불가분의 관계로 복합 부동산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 위에 임목이 심어져 있어요. 임목. 임목은 우리가 뭘로 봤었죠, 여러분? 독립정착물 기억나세요? 독립건물 명작? 이렇게 얘기했던 것. 그럼 얘도 둘 이상의 부동산이 한꺼번에 거래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개념이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의 결합만 있다 그러면 O다 X다? X죠. X.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복합건물은 주의를 꼭 해두시라고 했어요. 얘는 건물이 둘 이상인 게 아니라 건물에 뭐가 둘 이상인 거죠? 용도가 둘 이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의 건물이 있는데 대표주자가 주상복합 건물이죠. 밑에 3층까지는 주거용, 이때 상업용으로 쓰고 위에 건물을 주거용으로 쓰는 것, 뭐 등등등 이런 내용으로 나왔던 것. 그럼 이 중에 가장 폭넓은 게 뭐죠, 여러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었다는 게 기억나시면 돼요.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의 설명이 맞죠? 근데 이 부분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또는 복합 건물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팔 수 있다고요. 정확한 내용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 일괄평가하면 얘는 원가법에 의하나요?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하나요? 아니면 수익환원법에 의하나요? 과거 소원은 뭐였죠? 우리의 과거 소원이 뭐였어요? 소원이 없죠. 과거 소원은 일거양득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과수원은 뭐에 의하고? 거래사례 비교법. 소경목림은 지름이 좁은 나무 있었죠? 얘 뭐에 의할 수 있다? 원가법에 의할 수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 일괄평가하면 걔는 뭐로 의한다?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내용들도 좀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 다음 3번. 협의부동산 민법상의 개념이죠. 민법 제99조 1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2항으로 고쳐서 절대로 문제 안 나옵니다. 그렇게 내면 문제가 정말 미친 거예요. 그래서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 맞고. 4번. 정착물이란 토지 등에 부착되어 지속적으로 사용됨이 사회 경제적으로 타당하고 인정되는 물건을 말한다. 정착물 맞네요. 근데 정착물의 종류는 종속정착물과 독립정착물이 있었습니다. 독립정착물 종류를 외우라고 그랬죠, 우리. 외웠던 게 뭐였어요? 독립건물 명작이었죠. 네. 그래서 독립건물 명작으로 우리가 기억했던 것. 이게 기억이 나시면 돼요. 어떻게 정리했었냐면 독립정착물은 립목이었죠. 임목. 그 다음 건물, 그 다음 명인방법을 취한 수목. 띠를 두르거나 껍질 까서 거기다 페인트 칠하거나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한 것. 그게 명인방법을 취한 수목이었습니다. 그 다음 농작물이었죠. 작은. 얘들은 다 뭐였다? 독립정착물. 비교를 꼭 해두시라는 얘기를 했었죠.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 5번. 민법상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근데 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가 몇 미터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었죠. 그래서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지표, 지중, 공중으로 입체적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구체적이지는 않다가 포인트였던 게 기억나시면 돼요. 제한적 권리로 볼 수 있다. 맞고. 자, 2번.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자, 이제 옳은 것을 고르라고 그랬죠. 1번.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한 공시수단을 갖춘 이 공시수단이 등기등록이죠, 여러분.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는 것을 광의 부동산이라고 하며 이러한 개념의 구분은 물리적 측면에서의 구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뭐가 틀렸죠? 물리적, 기술적 측면의 구분은 아니죠. 얘 법률이죠. 법률적 개념의 협의부동산과 의제부동산 합쳐서 광의부동산이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나시면 돼요. 어떤 부분을 함정파는지를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 2번. 협의부동산이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하며 거래, 가사, 농업정착물 등 임차인 정착물도. 여기서 중요한 건 거래, 가사, 농업정착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설치했다? 임차인이 설치한 거죠.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이 두고 간다, 떼어가지고 간다. 떼어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정착물로 판단하지 않았죠. 근데 똑같은 물건이어도 임대인이 설치해 놓으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그 띄어갖고 가면 신고 들어온다? 그래서 걔는 정착물이었죠. 그럼 그 내용을 비교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임차인 정착물도 부동산 정착물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2번 X네요. 되셔야 됩니다. 3번. 법률상의 공장재단, 공장에 있는 재산들 다 모은 거였죠, 여러분? 그럼 그걸 다 모으면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다? 자금을 융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아놓은 게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이었죠. 그리고 어업권, 항공기 등. 얘들은 의제부동산 어디에 속한다? 광해부동산에 속한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 맞는 건 몇 번? 3번이죠. 3번. 되셨어요? 그럼 지금 항공기는 동산인가요? 원래 동산이에요? 동산이 아니에요? 항공기 선박, 움직이는 재산이죠. 그럼 얘도 등기 등록의 절차를 거치면 의제부동산을 보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지금 어업권은 동산 아니죠. 권리잖아요, 권리. 그리고 얘는 부동산과 동산이 합쳐져 있는 거죠, 공장재단. 공장 안에 있는 토지가 있고 공장이 건물이 있고 그 안에 기계 장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한꺼번에 본 게 공장재단이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의제부동산, 준부동산은 동산만 있다 그러면 X라고요. 동산 등인 거죠. 동산 등이 등기 등록의 절차를 거쳐서 부동산과 똑같이 보는 것. 그게 준부동산이죠. 의제부동산.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4번. 비닐하우스 툭 치면 넘어가나요? 맞죠? 공중전화 박스 힘이 좀 센 사람이 밀치면 넘어가죠, 얘도. 신문갑판대 마찬가지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 정착물로 판단하지 않는 반면에 가식된 수목은 정착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보시면 가식의 수목은 정식으로 심어지지 않은 나무잖아요. 그럼 얘는 정착물이에요? 동산이에요? 동산이죠. 그래서 수목 시리즈를 제가 기억하시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수목 시리즈 정리해 봅니다. 나무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수목은 크게 가식의 수목이 있었죠. 정식의 수목이 있죠. 명인 방법을 취한 수목이 있죠. 그리고 임목 등기된 수목이 있죠. 합니다. 가식의 수목은 아직 심어지기 전이니까, 정식으로 심어지기 전이니까 정착물로 보나요, 안 보나요? 안 보죠. 얘 동산이죠. 동산입니다. 그럼 정식의 수목은 정착물이죠. 그럼 토지와 한꺼번에 거래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을 판다 그러면 정원에 심어져 있는 나무도 같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얘는 토지에 종속된 정착물이라고요. 종속 정착물. 그런데 이때 임목하고 명인방법 취한 순간에 얘는 독립된 거래의 대상물이 될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둘이 독립정착물이죠. 근데 이 둘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둘 중에 등기부가 있는 게 뭐였죠? 임목이죠, 임목. 임목은 등기부가 있기 때문에 얘는 저당권 설정의 객체로 이용할 수 있다? 맞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명인방법 취했다고 해서 그 껍질 위에다가 저당권자 누구 이렇게 적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독립된 거래의 대상은 되지만 저당권 설정의 객체로 사용될 수는 없죠. 얘는 가능한 거고. 수목 시리즈 꼭 한번 정리해 보세요. 수목. 뭐라는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5번. 건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이게 실은 임목 등기된 수목인 거죠. 수목의 집단, 임목인 거죠. 임목.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다년생식물 등은 독립정착물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뭐가 틀렸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외웠던 것. 독립정착물은 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한번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뭘 기억해 두시냐면 정착물의 종류는 토지와 한꺼번에 넘어가는 종속정착물이 있고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거래 대상물이 될 수 있는 독립정착물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독립정착물의 종류는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그것만 외워버린 게 우리가 뭐죠? 이거죠. 독립건물 명작. 이 안에 성립되지 않는 게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
그리고 다년생 식물들은 얘 독립된 거래 대상이 아니잖아요. 종속정착물이잖아요. 종속정착물. 그래서 X죠. 왜 틀렸는지 이해되셨어요? 시험 문제에서 일단 열거가 많이 돼 있다 그러면 의심해 보시라고요. 분명히 틀린 게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비교를 해주세요. 그 다음 3번.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자, 1번.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이제 다른 게 섞여 있을지를 주의해 두시는 거예요. 자본자산으로서의 특성을 가진다. 경제활동이 자산 모으고 자본 모으는 거 맞죠? 자산자본 맞습니다. 2번.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좁은 의미가 뭐예요? 협의죠. 얘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나올 수도 있죠. 다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에요. 그 정착물에는 건물, 수목, 돌담, 교량 등이 다 포함되죠.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다 그러면 X죠. 건물 등이 속한다 그러면 O죠. 그 내용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2번 O. 3번. 준부동산은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방법. 이게 뭐였죠, 여러분? 등기등록이죠.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되죠. 광의부동산에. 그 다음 4번.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은 부동산 활동의 대상인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러분, 이게 기술인가요? 기술은 형태가 있었죠? 유형이죠. 유형, 무형 바꿔서 문제 낼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를 했고. 5번. 토지는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생산하는 데 쓰이는 생산재죠. 생산의 3요소가 뭐였어요? 토지, 자본, 노동.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가 토지였습니다, 여러분. 토지 없으면 그 무엇도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근데 토지 그 자체를, 산, 강, 들을 그 자체를 내재용으로 소비할 수도 있나요? 그렇죠. 최종 소비의 대상도 되잖아요. 이 내용이 기억나시면 돼요. 여기다 하나를 더 얹어볼까요? 우리 파생적 수요와 본원적 수요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그럼 이 둘 중에 뭐가 파생적 수요예요? 생산재와 소비재 중에 뭐가 파생적 수요죠? 생산재. 우리 어떻게 기억했어요? 이 내용 생생하지 않아요?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지금. 생생하다 이렇게 기억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주어지면 그 둘 중에 무엇이 무엇을 생산하는지만 판단해서 생산해내는 게 생산재니까 걔가 파생적 수요. 그럼 반대편은 본원적 수요라고 얘기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경제론 내용을 지금 제가 섞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토지와 주택이 있으면 뭐가 뭘 생산하나요? 주택이 토지를 이러면서 생산해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뭔지 기억나야 되는데. 그래서 토지가 주택을 생산하죠. 토지가 생산재죠. 그러니까 이 둘 중에서는 얘가 파생적 수요, 얘가 본원적 수요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얘를 판단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생생하다, 파생적 수요 이렇게 기억을 해두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럼 주택과 주택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주택 서비스는 주택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사생활 보호, 쾌적함, 안락함 등의 추상적 서비스였죠. 그래서 물리적 개념의 주택은 다 다르다 개별성 때문에 동일한 제품이 아니니까 완전 경쟁 시장으로 분석할 수가 없는데 물리적 개념의 주택 시장은 추상적 개념인 주택 서비스의 개념을 끄집어내면 주택 서비스의 질이 높은 주택은 고급 주택 뭉뚱그려서 동질화 시킬 수 있다고 그랬죠. 주택 서비스의 질이 낮은 주택을 저급 주택, 저가 주택 시장 이렇게 동질화 시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완전 경쟁 시장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네. 그래서 이 주택 서비스의 개념이 중요한 거였어요. 그럼 질문. 주택과 주택 서비스 중에서는 뭐가 뭘 생산해요? 주택이 주택 서비스를 만들죠. 주택 서비스가 주택을 만들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생산재죠. 그럼 얘가 파생적 수요죠. 그럼 주택 서비스는 본원적 수요네요. 그래서 주택은 토지와 비교했을 때는 본원적 수요지만 주택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는 얘가 파생적 수요네요. 그래서 본원적 수요, 파생적 수요는 고정불변의 개념이다. 상대적인 개념이다. 상대적 개념이라고 했죠.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정리되시죠? 그래서 이 문제를 바꿔서 문제를 내면 이렇게 낼 수도 있다고요. 토지는 파생적 수요이지만 본원적 수요는 아니다.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다고요.
둘 다 가능한 거죠? 네. 그렇게 문제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4번.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항상 출발할 때 뭐로 출발했는지 잘 확인하셔야 돼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죠. 지금 복합 개념. 그럼 법경기가 나오겠구나 느낌 받으셔야 돼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2번.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 맞죠? 3번.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떴네요. 열거가 돼 있으면 다른 게 섞여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생산 요소와 자산은 뭐였죠? 생산하고 자산을 모으는 건 경제활동이었죠. 경제적 개념. 그래서 3번이 틀렸죠. 기억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문제 푸는 요령. 문제를 봤을 때 A는 B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얘가 온지 X인지를 판단하는 문제를 계속 푸는 겁니다. 실은. 맞죠? 그런데 가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A는 B, C이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열거가 돼 있죠. 네. 그때 이 열거돼 있는 게 두 개 이상 열거돼 있는 경우가 있고 4개, 5개 열거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얘가 열거돼 있는 게 2개에서 3개 사이면 꼭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하나가 틀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보통은 앞에 있는 게 틀렸을까요? 뒤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게 틀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근데 이 열거돼 있는 게 만약에 5개에서 6개가 열거돼 있잖아요. 그럼 얘는 틀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출제위원님들은 교수님입니다. 교수님들이 문제를 내면서 6개 내놓고 하나를 틀리게 해놓고 틀린 문장 찾는 거 웬만하면 안 낸다고요. 강사나 내는 거라고, 강사나. 아까 같은 문제들은 학원 강사들이 내는 거라고, 저 같은 학원 강사들이. 이해되셨어요? 예. 그랬더니, 이거는 4개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예. 일반적인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그 다음, 4번. 준부동산은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 등기등록의 공시방법 있죠? 맞아요? 그럼 얘는 준부동산의 경우에는 민법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으로 보기로 한 거예요? 아니면 관련 법규에 의해서? 자,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이 있죠. 그럼 각각의 관련 법규상에서 내용을 가지고 따서 등기 등록하면 부동산과 똑같이 보기로 한 거잖아요. 민법에서 봤으면 그냥 걔는 부동산인 거죠. 그냥 부동산이잖아. 근데 원래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과 똑같이 보기로 한 건 민법에서 정의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민법 규정에 의해서 정의된 것이다 그러면 X라고요. 의제부동산, 준부동산은 꼭 비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방법, 갖춤,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동산 등이지 동산을 말한다라고 안 한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개사법 문제 푸실 때 A는 B이다 그러면 A는 B라고 나오면 얘는 A는 B만이라고 문제를 푸는 거죠. A는 B이다 그랬을 때 A와 D가 똑같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A는 B만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해를 하셨나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문제에서 만약에 요걸 잘 보세요. 준부동산은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을 말한다 그러면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은 의제부동산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된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 동산 등을 말한다라고 돼 있다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걸 강조했던 거고. 네. 그 다음 5번.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하나의 결합된 형태로 나타났대요.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된답니다. 그럼 둘 이상의 부동산이 합쳐졌다. 그럼 걔는 뭐죠? 복합 부동산이지. 복합 건물 아닙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아니에요. 복합 3인방 꼭 기억하세요. 그 중에 주의하실 건 복합 건물 주의해 두시라고 그랬죠? 네. 그 다음 5번.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을 골라보랍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개론에서 박스형 문제는 오히려 다른 문제들보다 훨씬 쉬워요. 민법의 박스형 문제와 또 다르다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면서 들어가 보면 쉽다는 얘기를 했죠.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쉬운데 몇 개가 옳은지 틀린지를 찾는 건 하나만 몰라도 못 풀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랬죠. 난이도가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이제 옳은 것이에요. 경제적 개념을 먼저 찾아보죠. 경제적 개념. 경제적 개념 바로 찾아볼 테니까 찾아지는지 보세요, 여러분. 자본 형성하죠. 경제활동이죠. 소비하는 것도 경제활동이죠. 생산하는 것도 경제활동이죠. 자산 모으는 거 경제활동이죠. 끝났나요? 기억, 니은, 리을, 비읍이죠. 그럼 답은 몇 번? 2번이죠. 2번. 얘를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이게 문제로 만약에 다시 나온다 그러면 서비스 문제와 같기 때문에 절대로 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고득점 하는 사람과 고득점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실수를 하는 사람과 실수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수를 하게 되는 건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인 거죠. 문제를 푸는 스킬을 익히셔야 됩니다. 그 다음 6번. 다음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을 골라보랍니다. 자,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걸 고르래요. 그럼 지금 독립정착물이 아닌 걸 고르라는 얘기죠? 이 문제는. 맞아요? 건물 있죠, 여러분? 독립건물 명작에 건물 있잖아요? 독립에 립, 임목 있죠? 이거 소유권 보존 등기된 빠져도 임목만 나와도 맞아요. 왜냐하면 임목의 정의가 가끔 이걸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임목이란 단어 자체가 임목 등기된 수목의 집단을 임목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임목은 등기가 안 된 임목은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에 맞고 명작의 명이죠. 그 다음 본원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 작물이래요. 명작이죠. 들어가요. 국어는 아니죠. 국어는 우리가 어디서 공부하죠? 공시법에서. 지목. 거기에 국어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배구, 수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암기했던 것 기억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3번이 틀렸죠. 그 다음 7번.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자,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는 걸 보세요. 1번. 협의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으로서 토지 및 정착물을 의미하는 바, 이는 광의 부동산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좁은 의미는 당연히 어디에 포함돼요? 광의에 포함되죠. 말도 안 되는 문제인 거죠, 사실은. 1번이 틀렸죠. 그 다음 2번. 경작 목적이 아닌 나무나 다년생 식물 등의 자연식생은 토지의 일부로 인정되므로 토지 거래 시 토지와 더불어 매수자에게 양도된다. 이 표현을 바꾸면 토지 거래 시 매수자에게 한꺼번에 넘어간다는 표현을 바꾸면 결국 경작 목적이 아닌 나무나 다년생 식물들은 종속정착물이다. 지금 그 얘기죠. 만약에 동산이라면 같이 넘어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 3번.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은 준부동산에 속한다. 맞죠? 근데 얘를 다 일일이 외우실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4번.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으로서의 부동산, 경제활동, 경제적 개념 맞고. 5번. 복합 개념의 부동산 중 법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은 형태가 없죠. 그래서 무형이고 기술적 측면은 형태 있죠. 유형이다. 지금 그 얘기네요.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8번.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옳은 것. 1번. 토지와 건물이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이 표현이 왜 자꾸 나오냐면 우리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보통 주택을 거래하면 그 밑에 토지도 같이 팔잖아요. 이용할 때도 같이 이용하죠. 그래서 복합 부동산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놨지만 토지와 그러니까 주택을 토지와 함께 팔았을 때 복합부동산 등기부가 있어서 그 복합부동산 등기부에서 소유권자를 갑에게서 을로 넘기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거 아니죠. 질문 바꿔봅니다. 복합부동산 등기부 들어보셨어요? 지금 제가 무슨 질문을 했냐면 복합부동산은 있잖아요, 여러분. 맞죠? 여기다 적을까요?
복합부동산 분명히 있다고 공부했습니다. 근데 복합부동산 등기부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복합부동산 등기부 없어요. 이걸 들어봤다 그러면 대단하신 분이에요. 왜냐, 없는 걸 들어본 거니까. 이게 없다고요. 그럼 복합부동산 등기부 들어봤냐고 여쭤봤을 때 대답하시는 분이 있다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집합건물 등기부를 보셨대요. 그것도 건물의 등기부죠. 중요한 건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이용 또는 거래해서 한꺼번에 넘길 수는 있지만 그때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는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에 별도로 하잖아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복합부동산은 법률상의 개념일까요? 얘는 활동상의 개념일까요? 부동산 활동을 할 때 같이 이용 거래되니까 복합부동산이라는 개념을 만든 거지. 이게 법률적 개념이 아니라고요. 법률 용어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방법은 복합부동산 등기부는 없죠. 얘 없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뭐가 나오는 거냐면 토지와 건물이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별도로 거래되죠, 여러분? 별도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건물만도 별도로 팔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 이는 감정평가 시 개별평가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지금 한꺼번에 거래가 됐을 때는 일괄해서 평가하나요? 일괄 평가하죠. 한꺼번에 거래가 되니까 굳이 개별적으로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얘는 일괄 평가겠죠. 그 다음 2번.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으로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맞죠? 2번이 맞네요. 3번. 경제적 개념의 공간은 공중지표, 지하 등의 3차원의 공간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경제적 개념의 공간인가요? 기술적인가요? 기술적? 얘 토지의 그냥 공간인 거죠. 얘를 경제적 개념이라는 표현 안 써요. 그 다음 4번. 정착물이란 토지 등에 부착되어 부동산화한 물건으로서 부착 상태의 지속성과 관계없이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 물건은 정착물로 본다 돼 있는데 고정되어 있는 것을 정착물이라고 하는 거죠. 네, 쉽게 분리 불가능한 것을 정착물이라고 하는 것이 정착물이라고 하는 거지. 부착 상태의 지속성을 따지지 않는다 X죠. 얘 지속적으로 부착되어 있을 때 정착물이죠. 아니 우리가 어떤 한 곳에 정착해서 산다는 얘기는 그곳에 잠시 잠깐 머무는 건가요? 계속 머무는 건가요? 계속 머무는 거죠. 그네요. 그래서 틀린 거고. 그 다음 5번.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 정착물로 본대요. 땡 틀렸죠? 이 임차인 설치하면 떼어갖고 가니까 동산. 임대인 설치한 물건 떼어갖고 못 가니까 정착물.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 9번.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느껴야 돼요. 뭘 느끼셔야 되냐면 기출문제는 답이 딱딱딱 떨어져요? 떨어지지 않아요? 답이 딱딱딱 떨어져요. 근데 예상문제는 답이 딱딱딱 안 떨어져요. 네.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기출문제는 우리가 풀어봤으니까 답이 딱딱딱 떨어지잖아요. 그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기출문제는 이 한 문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죠. 이의신청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의신청 들어간 문제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의신청이 들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럼 출제위원이 문제를 낼 때 이의신청 들어가지 않게끔 정확하게 답이 체크될 만한 것들만 냈겠죠. 검수를 통해서. 근데 예상 문제는 여러분들이 예상 문제가 만약에 애매모호하면 이의신청하실 거예요? 소송 거실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답이 애매모호한 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뭐가 훨씬 더 어렵냐면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가 당연히 원래 시험보다는 더 어려워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실제 시험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실제 시험장 들어가면 우리는 정신적인 궁박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거의 혼미해지거든요, 실제로. 그 이유 때문인 거지 실제로는 기출문제가 훨씬 쉽습니다. 자, 여기 다시 보세요. 1번. 토지 소유자는 법률적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토지 소유권 갖고 있으면 사용할 수 있고 수익 누릴 수 있고 처분할 수 있죠. 사용 수익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죠. 권리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 이제 지겹죠. 3번,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맞죠? 입체적. 구체적이진 않아요. 그 다음 4번, 토지의 소유권 공시 방법은 등기이다. 등기죠? 네, 등기. 그 다음 5번,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 이게 지금 무슨 문장이에요? 토지의 정착물 중 독립정착물은 없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우리 독립정착물 계속 공부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독립건물 명작. 걔를 꼭 기억하세요. 5번이 틀렸네요. 10번.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토지의 정착물은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과 이게 독립정착물이죠. 지금 토지와는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 이게 독립정착물이죠.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 얘가 종속정착물이죠. 그러니까 1번 문장은 토지의 정착물은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로 구분될 수 있다. 지금 그 문장입니다. 맞죠? 그 다음 2번. 정착물은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 등에 부착돼서 중요한 포인트는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게 타당하다고 인정된 거죠. 일시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부착된 물건은 정착물이 아니라고요. 아까 지속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X였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 내용. 그 다음 3번. 정착물의 구분 기준으로 물건의 성격, 부착 방법, 설치 주체, 설치 의도 등이 있다.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의 내용 맞고 4번.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공간, 자연, 위치, 환경 등을 의미한다. 아까 봤던 내용. 5번.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한 경우. 그러니까 지금 토지에 무언가 붙어 있는데 이제 관건은 이거잖아요. 토지를 갑이 을에게 넘겼습니다. 그럼 토지 소유권 넘어가죠. 근데 그 토지 위에 잡다한 무언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얘도 같이 넘어갈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토지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걔가 동산이에요. 동산. 그럼 넘긴 건 부동산이지 동산이 아니니까 별도의 소유권 이전 절차가 필요하겠죠. 같이 안 넘어간다고요. 근데 얘가 토지의 일부로 판단이 돼요. 토지의 일부로. 그럼 걔도 같이 넘어가겠죠? 걔가 정착물이잖아요. 그런데 봤더니 토지 위에 무언가가 있는데 정착물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럼 그때는 뭐로 본다? 정착물로 본대요. 토지의 일부로. 그래서 누구에게 넘어간 것으로 본다? 매수인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는 거죠.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죠? 매도인 소유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애매모호하면 뭐로 본다? 자, 토지 위에 물건이 있는데 그게 토지의 일부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하면 토지의 일부로 본다. 이게 포인트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넘겼으니까 당연히 얘도 넘어가겠죠.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이 문장이 뭔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5번이 되는 거고. 11번.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자, 1번. 도로, 교량, 울타리, 담장 등은 토지의 일부가 된 물건으로 간주된다. 이게 종속정착물이죠. 네. 우리 집 담만 네가 사가라. 이런 경우 없다고 그랬죠. 주택을 넘기면 그 주택 부지 넘어가면서 주택 둘러싸고 있는 담장도 같이 넘어가는 거지. 담장만 독립해서 거래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 다음 2번. 법률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일체로 이용 또는 거래되거나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떴네요. 둘 이상의 부동산이 한꺼번에 이용 또는 거래가 되면 뭐지? 복합 부동산이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계속 섞어서 문제 함정 파는 게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서 복합 건물을 섞어서 문제 내진 않죠. 왜냐하면 복합 건물은 너무 뻔하니까. 그 다음 3번. 토지와 건물 결합, 일체로 이용, 거래. 감정평가 시 일괄해서 평가한다고 그랬죠? 아까 개별 평가한다고 그래서 X였잖아요. 그 다음 4번. 부동산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 자산은 경제적 개념이죠.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거 맞고. 그 다음 5번. 물리적 손상 없이 부착된 물건을 제거함이 가능해요. 그럼 얘는 고정된 거였나요? 고정되지 않은 건가요? 고정된 것이 아니니까 물리적 손상 없이 제거가 가능할 거잖아요. 그럼 고정된 것은 정착물. 고정된 것이 아니면 동산이라고 판단했는데 얘는
고정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얘를 띄워봤더니 이 건물, 이 부동산의 전체 효용 가치가 떨어져 버리면 효용 가치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걔는 뭐로 본다? 정착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거함으로써 기능상 하자가 발생하거나 효용이 감소하는 경우에 부동산 정착물로 본다. 이 문장이 왜 맞는지 기억해 두셔야 되죠. 되셨어요? 꼭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12번.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래요. 1번. 부동산은 3차원의 입체 공간으로 구성되므로 부동산 활동은 공간 활동의 성격을 띠며 3차원 입체 공간 활동. 부동산업도 공간업의 성격을 갖는다. 맞아요. 근데 이런 표현은 웬만하면 잘 안 쓰긴 해요. 그 다음 2번. 부동산은 물적 재산으로 토지와 건물 등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광의의 부동산 또는 준부동산으로 개념을 확대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죠. 질문. 광의의 부동산 공부하셨나요? 준부동산 공부해 보셨죠? 어디서 공부했죠? 부동산 학개론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학문적 개념으로 얘들을 다 공부했죠. 이 개념으로 확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2번이 틀린 거죠. 네. 그 다음 3번. 민법상 토지소유권 정당한 범위 주저리 똑같은 내용. 토지소유권은 지표뿐 아니라 상하 수직 공간까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끊임없이 높은 공간, 끊임없이 깊은 공간까지 인정되는 건 아니었죠. 기억해 두시고. 4번. 부동산의 위치는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질문. 토지가 있어요. 그 토지의 경도, 위도상의 위치는 바뀌어요?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죠. 이게 자연적 위치죠. 얘가 움직이지 못한다 그래서 절대적 위치죠. 그럼 토지의 절대적 위치도 토지의 유용성에 영향을 끼치나요? 경도, 위도상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토지는 평야지대, 어떤 토지는 산악지대 달라지죠. 그러니까 토지의 가치에 분명히 절대적 위치도 영향을 끼쳐요. 근데 그 토지 옆에 지하철이 있는지 없는지, 규제가 강한지 작은지가 토지의 위치, 가치에 유용성이 더 많은 영향을 끼치나요? 그게 상대적 위치죠. 상대적 위치 세 가지로 나눠졌던 거 기억나세요? 사, 경, 행.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경제적은 돈 수입 비용과 관련이 있으면 경제적. 행정적은 제도 규제 정책이 나오면 행정적.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사회적.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상대적 위치와 절대적 위치로 나눌 수 있는 바, 절대적 위치는 고정 불변적인 성격을 띠고 경도 위도상의 위치는 안 변하니까 상대적 위치는 가변, 변화가 가능하고 유동적인 성격을 띈다. 5죠? 그리고 상대적 위치가 더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한데 이 둘 중에는 상대적 위치가 부동산의 가치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이 상대적 위치가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변 유동적인 성격을 띠니까 부동산 활동은 지금 현재만 보고 활동을 한다. 장기적인 배려 예측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배려 예측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건물은 토지와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독립 정착물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건물만도 별도로 거래 가능해요. 그래요. 그 다음 13번.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1번. 현장 자원은 자연 상태 그대로 존재하면서 얘를 딱 보는 순간 이게 기억나나 보세요. 토지를 둘로 쪼갰던 거 기억나세요 혹시? 토지를 둘로 어떻게 나눴죠 여러분? 자연 그 상태로의 토지와 개발된 토지로 나눴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했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은 산강들이죠. 산강들 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얘는 사적재적 성격을 띠나요? 공공재적 성격을 띠나요? 일반적으로. 공공재적 성격을 띠죠. 그럼 얘는 시장에서 빈번하게 거래가 돼요? 얘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죠, 여러분? 그럼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는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기가 어렵죠? 네.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럼 산강들은 생산 과정을 거쳐야지만 인간에게 무언가 만족감을 제공하나요?
아니죠. 생산 과정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효용을 제공하죠. 인간에게. 여기까지 되셔야 돼요. 그럼 개발된 토지는 주상공이라고 보시면 되죠.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등. 그럼 얘는 보통 사적 재산이죠. 시장에서 거래가 돼요, 안 돼요? 시장에서 거래가 되죠. 그럼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기가 좀 더 쉬워요, 어려워요? 얘는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기가 좀 더 쉽잖아요. 그럼 얘는 그 상태 그대로 인간에게 효용을 제공하나요? 생산 과정을 거쳐서? 생산 과정을 거쳐서 효용을 제공하겠죠. 되셔야 됩니다. 그럼 인간들에게 그냥 맡겨놓으면 자연을 보호하나요? 드립다 파헤치면서 개발하나요? 개발하죠. 그럼 한 번 개발되면 원래의 자연으로 되돌리기 어렵겠네요. 얘가 결정의 비가역성이죠. 그럼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을까요? 필요하겠죠. 안 그럼 드립다 파헤치면서 개발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데 얘를 이름을 각각 붙여준 거죠. 이름을. 자현.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는데 자현이죠. 현. 자현. 따라해 보세요. 자현. 그래서 자현. 얘는 현장 자원을세 토지고 개발된 토지는 상품되는 건가요? 그래서 얘를 상품 자원을세 토지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문장이 이제 얼마나 그럴싸하게 바뀌었는지 보세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토지는 현장 자원을세 토지와 상품 자원을세 토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현장 자원을세 토지는 시장에서 빈번하게 거래가 된다 그러면 X죠. 자연이 시장에서 빈번하게 거래된다는 얘기니까 X라고요. 이렇게 문제를 내면 헷갈릴 거 아니에요. 상품 자원을세 토지는 개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에게 효용을 제공한다 그러면 걔는 X죠. 네, 다시 현장 자원을세 토지가 한번 상품 자원을세 토지로 바뀌면 원래의 현장 자원을세 토지로 되돌리기 어렵다. 5조. 현장 자원을세 토지의 보존은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5조. 자, 이제 뭐가 틀렸는지 보세요. 현장 자원을세 토지는 자산적 가치를 강조한다. X죠. 현이죠. 현. 자연. 되셨어요? 이 개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면 자연을 더 많이 원할까요? 네. 그래서 예전에 다 같이 못 사는 시기에는 정말 다 같이 찢어지게 가난할 시기에는 판잣집에 사는데 한강이 보이는 판잣집과 한강이 보이지 않는 판잣집은 가치가 다르다? 한강이 보이면 뛰어들고 싶은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런데 먹고 살만해지니까 한강이 뭐라고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와 보이지 않는 아파트의 가치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소득의 증가에 따라 자연 그 상태로의 토지를 더 많이 원한다? 네. 그럼 자연으로서의 토지에 자연 그 상태로의 토지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크다? 소득이 커지면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되셨죠? 이 개념 정도를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게 읽혀지는지 볼까요? 현장 자원을 뭐로 고쳐본다? 자연으로. 자연 상태 그대로 존재하면서 인간에게 효용을 제공하는 토지로서. 여기까지 맞죠? 대체재의 수가 작으며. 그러니까 지금 주거용지를 다른 주거용지가 대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연으로서의 토지는 대체할 게 없죠. 사실은. 그래서 대체재의 수가 적으면 공공재적 성격 띠나요? 상강들 다 같이 쓰잖아요. 그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번이 맞는 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 내용은 이렇게 구분을 안 해보면 이 문제 못 풀어요. 이게 뭔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 다음 2번.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부분에 또 열거되어 있는 내용에 섞여 있겠네요. 자산, 생산 요소, 상품, 소비재까지는 경제적이 맞죠, 여러분? 위치 환경은 기술적이죠? 그래서 X. 3번.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이라고 할 때 정착물이란 상가, 주택, 울타리, 경작, 수확물 등 토지의 부가가치를 더한 계량물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울타리까지는 정착물 맞죠? 경작, 수확물은 자 이제 농작물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농지가 있어요. 그 농지에 작물을 심었습니다.
그럼 걔를 농작물이라고 하지 걔를 경작 수확물이라고 안 해요. 경작 수확물은 경작된 걸 수확해 걷어들인 거예요. 아니 옥수수, 감자 등을 수확해서 건지면 내가 들어 올린 거잖아요. 걔는 동산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 내용이 뭔지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경작 수확물 때문에 틀렸네요. 4번. 부동산의 공간은 공중지표 지하 등 3차원 공간, 개별 공간별 권익이 존재하므로 하나의 물건에는 복수의 가격이 형성될 수 없다. 여러분 가치는 하나에도 여러 개가 성립될 수 있다고 그랬죠. 소유권의 가치가 있고 전세권의 가치가 있고 다 권리별로 달라지죠. 그래서 형성될 수 없다 그래서 X. 5번. 준부동산의 개념은 실생활의 필요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이것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자, 우리가 공부하는 부동산 학이죠. 부동산 학에서 준부동산 공부했죠. 그러니까 학문의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삼지 않은 거예요? 삼은 거죠. 삼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X. 근데 왜 실생활의 필요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사실은 준부동산의 정확한 의의는 보세요. 항공기가 하나 있습니다. 싸요, 비싸요? 비행기. 자, 항공기 소유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 정말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항공기 비싸잖아요? 이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항공기는 자산인가요? 자산이 아닌가요? 자산이죠.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큰 자산이에요. 그런데 이 항공기를 가지고 돈을 유입하는, 자금을 유입하는 방법은 이 항공기 팔면 돈 들어오나요? 매각하면 돈 들어오죠. 건물이 있어요. 건물 매각하면 돈 들어오죠. 얘 경제적 가치 크죠? 그럼 건물 가지고는 건물을 매각하지 않아도 자금을 융통시킬 수 있죠. 얘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려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항공기는 얘 돌아다니죠. 얘를 믿고 돈 빌려줬더니 얘 타고 다른 데 떠버린다고요. 그럼 얘를 저당권 설정해놓고 돈을 못 빌려줄 거 아니에요. 기본이. 그런데 이 항공기는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큰 동산이니까 관련 법규상의 저당 규정에 따라 등기 등록의 절차를 거치면 부동산과 똑같이 봐서 저당권 설정의 객체로 사용해서 얘 돈 빌릴 수 있게 되죠. 그게 실생활의 필요죠. 사실은 그런 개념인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를 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14번. 정착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이제 골라보랍니다. 똑같은 문제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1번. 정착물이란 토지 등에 부착되어 지속적으로 사용됨이.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뭐라고 그랬죠? 지속적, 계속적, 항구적 이런 표현이 나오면 다 똑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시적이 나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용됨이 사회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말한다. 5. 2번. 거래 정착물, 가사 정착물, 농업 정착물, 여기 정착물 아무 쓰잘데기 없다고 그랬죠? 누가 설치했는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누가 설치했다고 얘기했으면 임차인 정착물이라고 돼 있으면 얘 임차인이 설치한 거니까 떼어갖고 간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착물로 간주하지 않겠네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 3번.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 그냥 나무죠, 수목. 그러니까 얘 빠져도 돼요. 매년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에 그냥 나무 또는 수목이라고 나와도 된다고요. 똑같은 문장 표현이에요. 수목, 다년생 식물, 토지의 일부가 된 물건, 토지 매매 시 토지와 함께 매수인에게 양도된다. 토지 일부니까 토지 넘어가면 토지 일부 넘어갑니다. 매수인 소유됐죠. 그 다음 도로, 교량, 지붕, 담장, 가식 중에 수목, 울타리 등 이렇게 돼 있죠. 토지의 일부인 종속 정착물에 해당한다. 지금 딱 봤을 때 뭐가 마음에 걸리세요? 가식 중에 수목은 동산이었죠. 네. 이런 식의 함정을 예상 문제니까 판 거라고. 근데 한번 체크해 볼 만한 내용인 거죠. 수목 시리즈 그래서 아까 정리해 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 5번. 건물, 명인 방법을 구비한 수목의 집단, 소유권, 보존 등이 된 임목, 권원에 의해 타인의 토지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얘를 외웠는데 독립건물, 명자. 얘들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결론. 이렇게 얘기한 거죠. 독립정착물은
건물, 임목, 명인방법, 갖춘 20개 집단, 권원방법, 토지, 작물, 농작물. 이것만 체크하면서 탁탁탁 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MM으로 독립건물 명작을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그걸 알면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용이하겠죠. 그렇게 푸시는 거예요. 그 다음 15번. 부동산의 정착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에 손실이 없대요. 제거했는데 건물의 기능 및 효용에 손실이 없답니다. 없다. 그럼 얘는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산으로 취급하겠죠. 만약에 효용가치가 떨어지면 효용가치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으니까 부동산의 일부로 보는 거고 그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 요하지 않는 나무, 다년생 식물, 부동산의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보시면서 막 고개를 계속 끄덕끄덕하고 있네요. 틀렸죠? 아까 이걸 주거라고 본 문장인데 그새는 부동산의 일부로 본다면서요. 부동산의 정착물로 간주된다. 3번, 그러니까 2번이 틀렸고 3번. 정착물은 당차자들 간의 합의나 쓰임새, 관계 등에 따라 주물 또는 종물로 구분될 수 있다. 자, 구분될 수 있죠? 중요한 것. 주물이 정착물이면 종물도 정착물인가요? 질문 바꿔볼게요. 아파트 현관에 현관 키가 있죠, 여러분. 스마트 걔를 뭐라고 하죠? 스마트 현관 키? 현관 자물쇠가 있죠. 그러면 거기에 되는 인식 키 같은 거 있죠, 조그맣게. 카드. 그럼 걔는 종물이죠. 주된 물건과 종물. 그럼 그 현관 자물쇠가 부동산의 일부 정착물이면 당연히 그 카드도 정착물이죠. 그러니까 그 집을 팔고 나갈 때 당연히 그 카드까지 줘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주물이 정착물이면 종물도 정착물이 된다. OX? O. 주물이 정착물이면 종물도 당연히 정착물이라고요. 그 다음 4번. 정착물은 사회적,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적. 얘 계속적이 지속적으로도 나오고 항구적으로도 나오는 거죠. 그 다음 5번. 거래가사, 농업정착물, 임차인 정착물. 여기서 핵심 단어 임차인. 얘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차인 띄어갖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얘는 동산이다.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16번. 부동산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대상 부동산의 전체 가치는 해당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공간 가치의 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개별을 다 합치면 전체가 나온다는 얘기죠. 결국 무슨 말이냐면 토지의 표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표, 그릴 공중, 금이칠 지하. 그럼 공중권의 가치가 있겠죠? 지표권의 가치가 있죠? 그리고 지중권의 가치가 있죠? 그것을 다 합친 게 토지의 가치잖아요. 개별 공간 가치의 합인 거죠. 합. 그 표현. 그 다음 2번. 부동산은 3차원적 입체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개별 공간별로 별도의 권리, 이익 존재. 하나의 물건일지라도 복수의 가격이 성립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소유권의 가치가 있고 지상권의 가치가 있잖아요. 구분지상권의 가치도 있고. 네, 그런 내용들. 그 다음 3번. 공중권이란 타인의 방해 없이 공중공간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서. 여기까지 맞죠?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간단하게 인센티브 주는 건가요? 용적률은 층수 올리는 거죠? 그럼 왜 층수를 더 올리라고 인센티브를 줬을까요? 그 이유는 원래 토지가 있는데 건폐율이 있어요. 건폐율이 80%예요, 예를 들어. 근데 80%인데 그 건폐율 80%를 채우지 않고 50%까지만 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0%를 녹지로 조성했어. 예를 들자면. 그러면 기특해요, 기특하지 않아요? 기특하겠죠, 정부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너 위로 더 올려? 이렇게 주는 게 뭐라고 그냥 보시면 된다? 그냥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다. 그럼 얘는 무엇과 관련이 있죠? 공중공간과 관련이 있나요? 위로 올리는 거니까. 그 다음 개발권 양도제 나왔어요. 개발권 양도제는 이 개발권이 뭐였죠, 여러분? 결국은? 용적률이었잖아요.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 기억나는지 정리할 겁니다. 칠판 여기 보실까요? 공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정리가 확 돼야 돼요. 개발권 양도제, 이전제는 개발권만 이전제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과 일체로 넘어간다는 X였죠. 이용 가능한 개발권도 넘길 수 있다 그러면 X죠. 얘 이용 불가능하게 된 개발권만 넘길 수 있었습니다. 토지 이용 규제 정책에 따라 개발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발권을 이용하지 못하게 돼서 이용의 형평성이 떨어졌을 때 정부가 원래는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그때마다 보상금을 주면 정부의 공적 자금이 남아나질 않으니까 너 개발권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게 문제니까 개발 가능한 곳에, 이용 가능한 곳에 개발권을 넘겨라. 얘 시장에서 사고 파는 거예요? 정부가 사서 팔아주는 거예요? 시장에서 사고 파는 거죠. 이거 정부가 사서 팔아준다 그러면 X였어요. 그럼 사들인 사람은 원래 용적률 규제보다 더 높은 개발이 가능해졌죠. 그러니까 개발권을 뭐로 전환시켰죠? 용적률로 전환시킨 거잖아요. 네. 그러면 더 높이 층수로 올려버리면 주변 지역의 통행, 통풍, 채광에 문제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이용의 형평성을 추구한 나머지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발권 이전제가 만연되면 지역지 구조의 틀이 와해돼 버리니까 우리나라에선 이용한다. 우리나라에선 지금 채택되고 있다. 사용하지 않고 있다. 얘 사용하지 않고 있죠. 얘 적용 X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죠. 꼭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어찌됐건 개발권 양도제도 공중공간의 활용 방안은 맞죠. 용적률을 넘기는 거니까. 지금 그 얘기죠. 그 다음 4번. 지하에 미채굴된 광물 자원이 있답니다. 제가 토지 소유권 부분에 지하권 관련해서는 어떻게 기억하시라는 얘기를 했냐면 조금만 파도 나오는 건 토지 소유권에 포함되고 깊이 파야 나오는 건 토지 소유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럼 우물. 조금만 파도 나오죠. 지하수. 네. 온천수는 따뜻한 지하수라고 그랬죠. 포함되죠. 그런데 미채굴된 광물은 깊이 파야 나온다. 그래서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 소유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거 일부러 친 건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의 지하에 미채굴된 광물 자원은 광업권의 객체로 이용되죠.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 5. 그 다음 5번. 또 현장 자원 관련해서 문제가 나온 거죠. 현장 자원이란 자연 상태 그대로 존재하면서 인간에게 효용을 제공하는 경우로 상품 자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체재가 풍부하다 볼 수 있다.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가 대체재가 풍부하지 자연은 대체할 게 없다고 그랬죠. 그 내용.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현장 자원, 상품 자원 이제 정확히 이해되셨나요? 따라해 보실까요? 자현. 예, 자연이라고 발음하면 안 된다고요. 앞으로 우리는 자현이라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현은 현장 자원을 쓸 토지다. 17번부터는 10분간 쉬었다. 예. 10분 쉬고 할게요.